안녕하십니까. 천년 숨결 대장경의 최용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무가 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부터 마을 어귀 고목, 계절에 따라 색색이 물들이는 숲속의 나무들까지 우리가 사는 곳에선 언제든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살아서 천년을 말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 경판입니다. 목판에 담긴 천년의 세월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천년의 숨결 대장경에서는 목재 조직학을 연구하시고 팔만대장경 경판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박상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팔만대장경 경판을 연구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팔만대장경 경판을 연구하시게 되셨는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이라면은 팔만대장경 모두가 관심이 다 가지고 있겠죠. 네. 팔만대장경은 그 만들어진 목판이 현품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나무니까 네. 과연 이게 나무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보고 싶어서 제가 1990년도 초부터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고려장 연구소 그리고 고려장 연구소 이사장님과 오랜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 이제 처음 그 팔만대장경을 그 경판을 연구할 때부터 그때 이제 종림선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제가 뭐 들락거리면서도 만나고 또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뵙게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큰 인연이죠.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20, 30년 동안 이제 고려장경 경판을 연구하시고 그의 결과물로서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셨습니다. 그 집필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그 해인사를 가보시면은 그게 우리 그렇게 귀중한 유물이면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개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문가가 쓴 이런 책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팔만대장경 판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나무가 전공인데 이제 다른 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그 불교 기본적인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주로 나무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07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선생님 발표하신 책은 뭐 처음이시죠? 대장경 관련해서는? 예, 이 책 앞에 하나 더 낸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제가 그 99년도가 낸 책인데 좀 책이 좀 이렇게 엉성해서 다시 쓴 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책입니다. 하나씩 이제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만 특히 이제 경판에 대한 연구 결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나무를 사용했는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판은 이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만여 장이고 그리고 무게는 280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4톤 트럭으로 하면은 70대분에 이제 상응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조선 왕조실록하고 맞먹는 이제 5,200만 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문을 잘하신 분이라 할지언정 하루 8시간이 있게 되면은 꼬박 30년이 걸리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이대한 경판 속에 들어있는 숨은 나무 이야기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사용된 경판은 어떤 것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게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경내에 들어있는 경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걸 이제 누가 새겼으며 또 이걸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금까지 그게 보관이 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품으로 남아 있는 목판을 가지고
이제 그게 전부 나무니까요. 예. 나무에 얽힌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조사해보자 해서 그걸 관여를 했는데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국보가 되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는 못하고 예. 약 한 200여 장.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수가 뭐 좀 사실은 적은 거죠. 그런데 예. 국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나무의 그 종류, 예. 또 경판의 상태,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예. 것들을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판전에 있는 이제 그 경판 중에서 8만여 장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그 연구 이제 대상은 200여 장. 예. 예, 이제 그 200여 장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뭐 육안으로도 보고 예. 좀 이제 여러 가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저걸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바로 그 표본을 채집해서 한 거는 한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연구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제 발견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라든가 또 기억에 남은 것도 있으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금세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일 어려움이 그게 이제 국보였어요. 예. 그걸 이제 굉장히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예. 특히 이제 저는 거기서 아주 소량이지만은 예. 이제 표본 채집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8만여 장 중에 200여 장이라는 건 대단히 적은 숫자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건지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라면은 그걸 관리하시는 저 장주 스님이 계십니다. 예, 저 장주 스님이 워낙 아주 호랑이 스님이 돼가지고 거기를 한번 출입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려움이 있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그 획기적인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기존의 연구 결과로서 경판은 자작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의견 제시했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주로 사용됐습니까? 예, 이제 제가 한 방식은 그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 세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제 전공이 목재 조직학이라고 해서 나무 세포를 공부하는 이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게 이제 자작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는 산벚나무라고 해서 산에 이렇게 봄에 보시면은 그 벚꽃이 산에 그렇죠. 피는 나무들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거의 한 60% 이상이 그거고요. 그다음 이제 돌배나무, 그다음에 이제 거제수나무라고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 나무 또 남쪽에만 자라는 후박나무, 그다음 이제 단풍나무 종류인 그 고로쇠나무, 또 그다음에 이제 사시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연한 나무인데 그게 딱 한 판 나왔고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점을 근거로 해서 산벚나무가 이제 많이 사용됐고 이제 그러한 어떤 발표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제 근거라는 게 그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 세포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세포 형태가 나무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나무 종류가 뭐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판각, 새김을 하게 되는데요. 새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나무의 조건, 특징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도 안 되고 딱딱해도 안 되고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조건은요? 뭐 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선 그런 새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아주 희귀하고 잘 볼 수 없는 나무는 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나무 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또 새겨 놨을 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진 나무라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나무하고 돌배나무 등등 여기 서 있는 나무들은 비교적 우리나라 나무 중에 그런 특성을 잘 갖춘 나무들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돌배나무라든가 거제소나무라든가 또 이제 산법나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었고 분포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경판을 새김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조건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산야에 비교적 우리 산법나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법나무는 이렇게 봄에 우리가 차를 몰고 야외를 나가시면은 한 4월 달 좀 지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 산이 우리 흔히 가로수로 보는 그 벚나무 같은 그 꽃들이 산에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꽃필 때는 그 꽃이 독특하니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어딜 가도 이 산법나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나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종이 이제 채용됐는데 그 나무마다 그 독특한 특징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이제 경판 새기기에 나무가 적당한 그런 나무인데 이제 이거를 그럼 딱 한 종류로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를 수집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한 종류만 했을 때 이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체가 다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산법나무인데 그 어떤 산법나무하고 다른 나무하고 어떤 그 관계, 그 조직이라든가 등등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같은 그 지금 경판 사용되고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이제 단지 그 산법나무를 많이 쓴 이유는 이제 그게 이제 산에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그러면서 또 재질이 좋은 나무인데 뭐 다른 나무보다 이 나무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비교적 다른 나무와 비교를 해서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산법나무 속에 세포 속에 그 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무슨 충전물이 조금씩 들어 있어서 경판 새김에 다른 나무보다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그 교수님께 말씀드린 바 같이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기 전에는 많이들 이제 자작나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은 왜 그렇게 자작나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교수님은 이제 자작나무보다도 벚꽃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작나무가 하는 특징이라든가 또 산법나무가 하는 특징 그걸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이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우리 애들은 이 나무 이름을 표기할 때 오늘날 우리처럼 한글로 쓰는 게 아니고 좀 한자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 한자가 자작나무하고 벚나무 종류, 즉 산법나무입니다. 자작나무하고 벚나무는 꼭 같은 자를 씁니다. 한자를 저 나무목변에 그 화자 그 오늘날 우리가 옥편을 찾아보면은 자작나무화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자작나무화인데 옛날 어른들은 그걸 꼭같이 썼습니다. 산법나무도 그 화자를 꼭같이 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전혀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자작나무 껍질 하얀 나무 그렇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고 산법나무는 우리 벚나무 종류니까 꽃도 피고 전혀 다른데 왜 그랬느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껍질을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그 껍질 가지고 활 만들 때도 쓰고 했는데 껍질의 서임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법나무도 이렇게 껍질 벗기면 옆으로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얇게. 그래서 그런 서임이 같아서 이거를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어디 기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마 화자를 썼을 겁니다. 자작나무 화자를 그걸 써놓으니까 이제 한문을 읽는 분들은 그걸 그냥 자작나무로만 알았는데 이제 사실은 자작나무가 아니고 오늘날 제가 밝힌
3번 나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구조는 내려오면서 한문만 가지고 이제 풀이하다 보니까 그렇죠. 3번 나무하고 자작나무와 구별 없이 그러니까 자작나무로서 이제 사용했구만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조직학 측면에서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자작나무가 아니고 3번 나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당시 나중에 이제 그 대장경 경판 그 제작하는 장소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좀 교수님 예외적인 질문이더만 그 우리 한국의 지역마다 어떤 그 3번 나무가 많이 어떤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따로? 이게 3번 나무는 거의 전국적으로 다 분포를 합니다. 거의 우리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그 특히 많이 있었다기보다 이제 벌채에서 가져오는 기가 쉬운 데서 많이 가져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남해안 섬지방이 굉장히 가져오기도 쉽고 또 당시가 이제 몽골군이 거의 다 육지는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아주 오지라든가 섬지방 같은 데는 전부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기가 더 쉬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그 결과 내용을 좀 추론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장경 하면 소금물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말리는 과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이제 그 소금물이 담궜다 뭐 몇 년이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 결과에서 보시면은 소금물하고 대장경 경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대장경판을 소금물에 3년 담궈 가지고 그 만든 나무겠죠, 물론. 그 3년 담궈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썩지 않고 해인사에 잘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전해온 말이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은 소금물은 바닷물이 소금 농도가 3.5%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떤 그런 썩지 않는 효과 이런 거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은 대장경판을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건조하는 과정에 건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다 삶았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무는 두께가 두꺼우면은 말리는 과정에 잘 갈라져 버립니다. 그 갈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금물 처리를 하면은 건조는 좀 천천히 되더라도 갈라지면 훨씬 줄어듭니다. 갈라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소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3년 동안 소금물에 담가뒀다. 또는 이제 바닷물에 이제 놔뒀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물에 찐 거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자를 소금으로 찐 거죠. 여기 예외적인 어떤 이야기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발표와 함께 이제 추론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8만 회장이 이제 해인사 장경각에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의 양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 대단했으라고 생각되는 게 어떻습니까? 추론해 보시기에. 그 양은 그러니까 아까 보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약 280톤에 이르는 이런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그게 엄청난 양인데 당시에 엄청난 양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제가 280톤이라고 추정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현재 있는 경판 다 만든 나무가 본 이야기고 그러면은 280톤 정도의 나무를 만들면 실제 산에서 벌채하고 베야 될 나무는 적어도 그 두세 배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양을 따지면은 이게 제가 아주 이게 어떻게 양이 얼마다는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적게는 1000입방, 입방 메타, 1000입방 메타. 그게 얼핏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대체로 무게로 환산해도 거의 같으니까. 약 한 1000톤. 그다음에 많게는 3000 내지 4000톤
정도의 목재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하면 그 이제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당시에 아무런 기계가 없고 모든 걸 손으로 할 당시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이 없었으면 그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당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산법나무가 많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변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신심, 불심이 없었으면 이제 힘들었죠. 아까 교수님께서 남해에서 이제 왔을 것이라고는 추론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베어내고 그리고 이제 경판을 만드는 작업하는데 우리 전문적인 어떤 그 장인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장인들이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추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아까 글자 수가 약 5,200만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에 숙련된 장인이 새길 수 있는 게 약 40자 전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 보면은 약 130여만 명의 연인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새긴 거는 우리가 16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제 새긴 기간은 약 1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로 나눠 보면은 1년에 약 11만 명의 연인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연인원이니까 이거를 이제 좀 환산을 해보니까 대체로 하루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약 1,000여 명의 장인들이 동원됐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무를 베어오고 찌고 뭐 대패질을 하고 이건 다 빼고 글자 새기는 인원만가 이렇게 딸린 겁니다. 그죠? 저 당시에 뭐 고려 인구가 제가 한 저 1,000만이 채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한 번씩은 관여할 만큼 이제 숫자상으로요. 그런 이제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국력을 전부 다 쏟아서 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이제 그 명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각장 그리고 또는 이제 필사하신 분들 또는 마구리를 만드신 분들까지 하면 대단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글자 새기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거든요. 다음은 그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판각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라든가 남해라든가 또는 해인사 일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공이 나무니까요. 저는 어떤 운운사적인 뭐 그런 검토가 아니고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나물만 가지고 이것저것 좀 검토를 해봤는데 나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지금 강화도에서 새겨서 그러니까 조선조 초에 서울로 가져 나왔다가 그대로 해인사로 옮겼다. 이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여기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또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몇 군데가 이제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제 나무로 보면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후박나무라는 나무가 저쪽 남쪽에만 있는 나무고요. 그게 이제 많이는 안 들있습니다만 그게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대부분이 들어간 산법나무나 돌배나무가 또 그 남쪽에 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박나무가 있는 그 근처에 같이 그러니까 즉 남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제수 나무라고 잘 모르십니다만은 그런 그 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본다면은 해인사 근처 즉 좀 지대가 높은데, 그러니까 표고 약 한 600에서 1000m 정도 이런 데 잘 자라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옛날에 그 참 그 뭘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높은 산에 자라는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거를 또 하산을 시켜 가지고 강화도까지 갔다. 이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본다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거제수 나무는 해인사 부근일 것이다. 이런 제가 뭐 물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또 중요한 점 하나는 이게 지금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옮겼다면은 옮긴 기간이 계산을 해보면 9달밖에 안 됩니다. 9달 동안에 그 280톤의 물량을 옮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하는 소리를 볼 때요.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 옮겼다면은 어딘가 거기에 그 확실한 뭔가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하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날 팔만대장경판을 가서 관찰해 보면은 표면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문자 중에 뭐 길령자나 물수자 이렇게 그 삐친 부분이 있잖아요. 살짝만 닿으면 그게 딱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겼다고 보기에는 저처럼 자연과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이제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제가 전공도 아니면서 이제 건방지게 자꾸 이게 좀 뭐 문헌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검토를 해봐라.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는 옮겨온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을 자꾸 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헌적으로 보면 이제 강화도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선원사로 옮겨서 나중에 이제 해인사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대장도감과 이제 분사도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남해 쪽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해인사 일대하고 남해에서 이제 그 어떤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남해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어디 한 곳에서 전부 다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소위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는 일은 저쪽 남쪽에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안이 그쪽에 저 진주를 시급으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쪽에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다음 거제도, 남해도를 포함한 이 일대에서 이렇게 치목을 해가지고 새기는 거는 아마 해인사 근처에 오지 않았느냐. 해인사 근처에도 옛날에 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교사도 있고 무슨 절들 쭉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 새기는 거는 그거 어디 가까이서 새겼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제 경판이 너무 깨끗하다 이겁니다. 어디서 이제 옮겨왔으면은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옮겨왔다는 흔적이 너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불심을 가지고 해도 280톤을 옮기려면은 지금도 그 엄청난 지금 대한통을 동원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너무 없어서 좀 그런 남쪽에서 새기는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진동차로 움직입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무진동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해인사 대적광전에 보시면은 그 옮겨가는 그림을 하나, 그럼 뭐 물론 그 그림 자체가 19세기 그림인가 그런 걸로 압니다만은 그런 그림입니다만은 그 이렇게 머리에 이고 지게에 치고 이렇게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옮겼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그게 아무리 그냥 조심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감쪽같이 흔적도 안 남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 제가 자꾸 이건 좀 새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제 문헌하시는 분들한테
저 서재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또 좋은 화두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수님께서 나무 박사이시니까 나무에 관련해서 또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연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전에 보니까 나무하고 부처님과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네, 저 사실은 저 부처님이 나무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죠. 뭐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이제 삶 자체가 나무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부처님은 사실은 맨 처음에 저 태어나실 때부터 아야 부인이 나무를 잡고 무슨 나무를 잡고 이제 저 석가모니를 낳으셨습니다, 그죠? 그 나무가 무우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쇼카 나무라고 분홍빛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저 도를 깨우친 곳이 바로 보리수 나무입니다, 그죠? 그 보리수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수하고는 다르고 인도에 있는 그 인도 보리수죠. 또 어떻게 마지막 입적하실 때, 그 아주 그러니까 저 평생을 같이 모시던 누굽니까? 그 아난이라는 분이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같이 마지막을 저 돌보셨는데, 그분이 그 나무 밑에서 저 계셨던 곳이 바로 사라상수라고 해서 거기가 또 전부 나무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라상수라는 게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 참나무처럼 인도에 흔히 있던 이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나무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네요. 태어나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그렇죠. 열반하실 때까지 이제 나무가 잡혀 있습니다. 또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은 뗏목과 비유해서 이제 깨달음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다시 팔만대장경 경판도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경판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인격을 한다든 그런 것이 없었으라고 생각됩니다만, 대장경 경판이 목판으로서 남았다라고 하는 그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설법을 하시고 이럴 당시에 바로 기록은 안 남긴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뒤에 그걸 이제 기록을 남기는데. 맨 처음에는 그 폐엽경이라고 해서, 폐엽경이라는 말에 그 폐엽이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야자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야자수 잎입니다. 그 야자수 잎이 그게 이제 바짝 말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그걸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이제 새긴 게 그게 저 폐엽경이거든요. 그게 보존 상태도 안 좋고 중국에 이제 그게 번역이 되면서 이거는 뭔가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목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대성 한계 송나라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이제 고려가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이제 목판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처음에 폐엽경, 그 다음에 사경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석경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그 판본으로 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볼 때 경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판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많은 사람한테 이걸 이제 그 인쇄를 해서 이제 반포를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 의미의 불교가 이렇게 한 단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 포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팔만대장 이제 제일 처음에 연구하실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대장경을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그 어떤 그 마음, 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 뭐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중요성도 알고 이제 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일찍부터 이걸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게 좀처럼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저 찾아가서 나 연구할 테니까 그거 좀 보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여스컴하고 같이 들어가면 그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MBC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90년대 초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이거를 이제 같이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께 이제 예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히 교수님께서 목재 조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제 금속 활자도 있을 거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 나무만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무가 이제 어떤 그 남기는 데 좋은 점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는 재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옛날에는 무슨 나무 껍질, 비단 그러다가 이제 저 종이가 발견돼서 종이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목판에다 남겨놓으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제 인쇄를 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무를 따라갈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 그러니까 어떤 재료도 나무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목판 인쇄를 발견했다는 것도 큰 우리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이 목판이 나오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목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얇게 써서 거기다 이제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큰 이제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크고 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재료는 뭐 나무밖에 없죠, 그죠? 다른 어떤 재료보다. 우리 그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 외국 문화재는 이제 돌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석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전공으로는 이제 그 경판을 많이 연구하셨습니다만은 그 한국 문화재가 그 이제 나무, 목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문화유산 중에서의 나무의 의미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판을 바라보는 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수님의 어떤 그동안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철학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판이라는 자체가 뭐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이제 그만큼 귀중하고 또 우리가 잘 이제 보존해야 할 때 이런 재료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욱 아끼고 더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무를 이제 팔만대장경판 이외에는 우리나라 목조 문화재에 대한 재질 연구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무슨 건축재 부재라든가 또 공중 운영왕릉의 그 관제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같이 해왔죠. 그렇습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집필하신 책 2권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연구가 좀 부족하다, 또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 또 후학들에게 전해지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조상의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 잘 보존돼 있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걸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관련한 학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특히 올해가 이제 대장경 천년 축제를 하면서 뭐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굉장히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돼야 좋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자체의 어떤 그 나무 종류도 좀 더 많은 나무가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한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차피 나무는 유한성의 재료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750년, 거의 이제 760년이 됐네요.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1000년, 2000년 우리 자손 만대는 어떻게 물려줄 건지 그래서 나무의 어떤 그런 경판의 목지학적인 성질이랄까요. 예, 이런 것들 아주 뭐 기초 연구입니다. 그게 뭐 당장에 뭐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하게 고려대장경과 경판에 대해서 특히 목지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아주 좋은 귀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팔만 대장이 조성될 당시 수많은 그루 나무와 수천 명의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불심으로 몽고 침략에 맞서려는 고려인의 여명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팔만대장경은 나무에 새겨졌지만 실은 우리 혼에 새겨진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년숨결 대장경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